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죠. 자연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며 문학으로 울산을 알렸던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의 흔적을 찾아 언양으로 떠나봅니다. 요즘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10월을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을 기다리며 책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나 봅니다. 사실 저는 책을 보면 잠이 오긴 하는데 요즘 텍스트 힙이라고 인기거든요. 텍스트 힙. 네, 이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 그 자체로 멋지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책을 교환해서 읽기도 하고 같이 리딩 모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독서 모임 이런 걸 잘하는구나. 참 바람직한데 마침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울산이 난 독보적인 문학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울산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편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또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수능 시험 문제에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 오늘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지금 당장 가시죠. 네, 그럽시다. 겨울에 복숭아꽃이 피었다는 화장산의 신비로운 전설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이곳에는 단편소설의 거장 오영수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 오영수 선생님 문학관도 따로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화장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오영수 문학관인데요. 오영수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의 대가이기도 하고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평소에 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게 종교가 있다면 이 언양의 자연이다 했거든요. 이 화장산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오영수 선생님의 마음의 고향. 거기에다가 이제 2014년에 여기에 울산 최초의 문학관을 만들었죠. 그럼 이곳에는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오영수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죠. 들어가서 딱 보면 오영수 선생님 형상이 있고 돌아가실 때의 얼굴을 담아놓은 데드마스크도 있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단편 소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알 수 있는 아주 기주한 자료가 많습니다. 진짜 보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오영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태어나신 때가 1909년이거든요. 무려 형제가 오나모녀. 오나모녀쯤 되니까 자식들 공부 열심히 다 시키고 하기엔 좀 버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농사일도 하고 집안일 많이 하면서 지내다가 공부를 좀 늦게 하셨어요. 이 언양보통학교, 언양초등학교에 좀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늦게 졸업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10대 후반에 이제 졸업을 하셨죠. 너무 머리가 좋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재로 뛰어났고 한문도 너무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고 글씨도 잘 썼어요. 그래서 많은 주위의 어른들이 다 분명히 뭔가 돼도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신 분이죠. 단지 아쉬웠던 점은 그 오영수 선생님을 지원해주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 2등을 놓친 적 없던 우등생이었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더 이상의 진학은 불가능했는데요. 배움에 대한 열의는 결국 가출로 이어집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부는 계속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도 잘 쓰고 머리도 똑똑하고 하니까 우체국, 그때는 우체국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거기서 우체국장이 일을 시키면서 미끼를 던지는 거지. 일본에 유학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나빠요. 그래서 열정페이로.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일본도 유학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거든. 계속 일을 하다가 우체국장이 죽고 말았죠. 죽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력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제 이 언양에서 또 식구들이 오영수 선생이 일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또 엄마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 거짓 전보를 치거든. 아버지가 어디도 가다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오영수 선생님 무려 3번이나 반복했어요. 고향에서는 오영수가 와가지고 집안을 장남이었거든요. 집안을 근사해 주길 바랐지만 오영수 선생은 일본에 가서 자신의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경에 있는 국민예술원이라는 곳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예술혼을 담는 공부들을 마쳤죠. 마치고 돌아와가지고는 또 많은 일을 했어요. 뭔가 정말 순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움에 대한 열정도 굉장했고 그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였거든요. 강점기에 언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청년활동, 청년계몽운동, 야학 이런 걸 하시다가 일본의 감시를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 쪽으로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경의 눈을 피하고 다니거든요. 일본과 한국 만주르로 가며 파란만장한 삶을 이어가던 오영수 선생은 글을 쓰며 자신을 위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우연한 기회로 세상에 소개됩니다. 오영수 선생님 작품이 궁금해요. 대표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오영수 선생님 하면 막 딱 떠오르는 거는 갯마을인데 갯마을은 영화도 됐고 너무 유명한데 오영수 선생님이 처음에 작품 하실 때는 사실은 동시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영수 선생님은 자연을 너무 사랑하셨고 순수성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시도 발표하시고 수필도 발표하시고 많이 하시다가 또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쓴 거는 역시 이제 부산 기장에 그때 면석이처럼 근무를 하시다가 그때 김동리 선생의 맏형을 우연히 거기서 알게 됩니다. 김동리 선생의 맏형이 거기서 이제 한학자로 계셨는데 그분이 김동리 선생에게 오영수 선생님을 소개한 거죠. 그러면서 오영수 선생님이 평소에 많은 습작을 해둔 것을 김동리 선생님한테 보여줬고 김동리 선생님이 그 작품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거를 신천지라는 잡지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나미와 엿장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고 무려 20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셨습니다. 왜 단편 소설만 그렇게 많이 발표하셨어요? 오영수 선생님은 모든 문학 장르 가운데 단편 소설을 가장 으뜸으로 치셨거든요. 말은 짧아야 되고 문장도 짧아야 됩니다. 문장이 짧아야만 전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드러난다 해가지고 단편 소설을 200편 넘게 쓰신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었습니다. 오영수 선생은 200편이 넘는 소설을 넘길 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갯마을을 손꼽습니다. 오영수 선생 하면 갯마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갯마을은 어떤 내용이에요? 갯마을 이 소설이야말로 이제 오영수 선생을 대표하는 소설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갯마을 말고도 참 많은 소설이 있는데 왜 유독 갯마을이 유명해졌느냐면 바로 영화 때문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겠죠. 이게 이제 1960년대 흑백 영화로 나왔고 그 뒤에 뭐 컬러 영화로도 몇 번 리바이벌이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던 김수용 감독의 흑백 영화가 우리나라 한국영화 100년 기념으로 런던에서 상영할 때 그때 대표작으로 상영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때의 작품성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영수 문학관에 오면 이 흑백 영화 바로 이 작품 갯마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갯마을은 어떤 이야기냐면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여인들의 한 이걸 잘 담아놨어요. 간단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해녀의 딸인 혜순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이 남편이 죽으면서 동네 총각들이 이 혜순이가 너무 예쁘고 이러니까 막 혜순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도 또 한 남자하고 연결됐는데 그 남자는 일제징용에 끌려가고 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 혜순이라는 간절한 여인이 막 휘말립니다. 휘말리다가 나중에 이제 고향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나라
어머니 상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질곡의 역사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곧 소설이라는 말이 있죠. 굴곡진 삶을 살았던 오영수 선생은 작품에 당시 사회 현실과 인간의 따뜻한 정서를 담았습니다. 소설에는 작가의 삶이 많이 녹아들어 있잖아요. 특히 오영수 선생의 작품은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오영수 선생님은 190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79년에 돌아가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격동기의 현대사를 관통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또 어려서 굉장히 이 사회의 모순과 직면했거든. 왜냐하면 오남 오녀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형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어떤 집 아이들은 보면은 굉장히 잘 살고 쌀밥에 고등어 구워가지고 올려 먹고 이런 거,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모순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일본의 어떤 유학 생활도 녹록지가 않았고, 또 돌아와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일본 경찰들, 외경들에게 쫓기기도 했고 만두를 떠돌기도 했고, 나중에 그 한국 전쟁 때는 종군 기자로 몸소 전쟁에 나갔고 전쟁의 현장에서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학 작품에 잘 녹아있다, 이렇게 보면 됐고요. 선생님의 작품이 1927년에 병아리라는 동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소설로 끝날 때까지 그런 선생님의 삶의 여러 흔적들이 잘 관통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경험을 토대로 서민들의 애환이 잘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서민들의 삶이 잘 녹아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의 역사성, 그리고 어떤 시골 마을의 토속성, 인초들의 신앙, 이런 것까지 다 녹아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격동기 현대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영수 선생은 글을 쓰면서 절대 잊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고향 언양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작품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영수 선생님에게 울산 언양은 어떤 곳이었나요? 오영수 선생님은 고향을 되게 사랑하신 분인데요. 사실은 이 언양이라는 곳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언양은 어떤 곳이냐면, 영남 알프스가 둘러쳐져 있고 남천강이 태화강 동쪽으로 쫙 향해서 흘러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이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밖에서 많이 활동하셨거든요. 부산에서 교편 생활하다가 또 이제 서울에 현대문학 잡지에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11년 동안이나 최장기 편집장 활동도 하셨고, 그러면서 사방에 한국 문단에서 막 모시러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바빴지만, 말년에는 웅촌 곡천에다가 틀을 잡고 이 고향 마을에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향의 말, 우리 울산의 방언, 사투리,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으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또 지역에 사랑하는 문인들이나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전수하려고 노력도 하셨고, 그런 정신들이 깔려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영수 선생님에게는 고향 언양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성 훼손이 심각한 요즘, 오영수 선생의 작품은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해줍니다. 울산실록에서 오영수 선생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에 한국 문학의 거목, 단편소설의 거장이 있었고 살았고 남기셨다는, 이걸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오영수 선생의 어떤 특징 이야기하면은 바로 자연성, 순수성, 문학성, 그리고 향토성, 서정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낸 선생님이 그 오영수 선생님이었고, 그런 작품들이 이 오영수 문학관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영수 문학관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시민들이 주말에는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정신,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학관에 오셔서 자연과 휴머니즘을 사랑한 오영수 선생의 발자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언양을 사랑했던 울산의 문학가
오영수 선생입니다.